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부자들에겐 천국, 가난한 사람들에겐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 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산이 104억 원으로 가장 많아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정처장. 네. 자, 먼저 취임 시점 2017년 5월과 비교해서 1년 반 만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재산이 10억 넘게 증가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재산을 신고할 때는 이 93억 원 정도 됐는데요. 네. 이 퇴임한 이후에 다시 재산 공개한 걸 보니까 104억 1,693만 원으로 이 18개월 만에 10억 9천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어디서 증가가 된 건가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그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지난해 3월에 신고할 때만 해도 12억 5,600만 원이었는데 이 지난해 11월 이게 8개월 만에 15억 8,400만 원으로 네.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부동산 가격이 증가해서 이 전체 재산이 증가했다라고 네. 볼 수 있지만 실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죠? 예금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네. 뭐 급여라든지 이 투자 수익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18개월 만에 10억이 증가한 것이 누구에게는 많고 누구에게는 적겠지만 이 서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재산 증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재산 증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 부동산, 잠실에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 값이 올라서다라는 부분이 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서 장 전 실장은 모든 국민들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볼멘 소리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면서 본인은 재산주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왔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본인은 강남 살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강남에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3억 5천이 그렇죠. 오르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책 실장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소득 주도 성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도한 분 아니겠습니까? 자, 1년 동안 그 부동산 정책 등등 모든 청와대 핵심적인 정책을 주도한 분인데 그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정책 자체가 뭐 좋고 나가면 떠나서 그 결과물이 일단 재산상으로 표출이 된 거거든요. 결국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돼서 본인 재산도 없고 자, 소득 주도 성장해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지만 네.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또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정부 정책이 나올 겁니다. 야, 봐라. 결국 양극화가 심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 다 부자 정세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정책을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 장하성 실장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18개월 동안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었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판이 그렇게 상당히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재산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아들이나 다 합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뭐 투자 수익이나 아니면 급여. 왜냐하면 지금 장하성 실장 나이를 보면은 아이들 교육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급여 같은 게 그대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렇게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재산 증가한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근데 네. 국민들이 보기엔 어떤 좀 상대적인 박탈감 그렇죠. 같은 거 그런 건 좀 느껴질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부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상위 20%와 하위 20% 그리고 중간에 20%씩 5단위로 끊어봤을 때
1분위가 저소득층입니다. 한 달에 123만 8천 원을 버는 걸로 나타났고요. 상위 5분위의 고소득층 상위 20%는 월 932만 4천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더 늘어났죠. 10.4%.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은 오히려 17.7%가 줄었습니다. 네. 저게 이제 더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기준이 1년 전에 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늘고 줄었느냐를 그렇죠. 보여주는 지표인데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7%가 감소한 겁니다. 소득이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비유하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득이 줄은 거고요. 네. 반대로 소득이 많은 5분위의 경우에는 10%가 늘었으니까 100만 원 가까이가 증가한 겁니다. 액수로 치면 훨씬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감표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에게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이 고소득자 중심의 소득주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던 것은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많이 늘려주면 그것이 이제 경제 정책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앞세웠는데 네. 1년 동안 지켜본 이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네요. 경제 정책에 대한 좀 이렇게 뭔가 이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못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못 살게 됐고 잘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된.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만 소득 주도 성장의 혜택을 본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기서 물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해와 비교해서 소득이 17%나 줄어든 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물가 상승률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즉석밥, 가공식품까지 포함해서 생활 물가가 지금 쭉쭉 오르고 있다고요? 1년 1월에 지난해 1월과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한 8%씩 오른 것들의 품목들이 김밥이라든가 냉면, 비빔밥 같은 음식들인데 사실 지금 뭐 10,000원 가지고 밥 먹기 힘들다는 얘기 나온 지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것도 김밥도 글자대로 김밥도 굉장히 요즘 다양한데 네. 가장 이제 기본 뭐 특별하게 뭐 기본 첨가 안 해. 김밥이. 기본 김밥이 한 8%가량 나머지 냉면도 거의 8%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 사실 김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 비교해도 한 4.4%로 올랐다고 하네요. 네. 유일하게 떨어진 게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짜장면 값은 오히려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민 음식의 대표로 이제 짜장면을 네. 꼽혔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전반적으로 네. 생활 물가가 올랐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이게 결국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서 양극화를 좀 완화하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잖아요, 지금. 저 결과를 그러니까 정양 평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책을 또 내놔야 되는가는 또 정성 평가를 좀 따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네. 그 1분위 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하위 소득.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포용 성장입니다. 그래서 네. 그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와 그리고 혁신 성장 그 세 축이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큰 축인 그 최저 임금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분위 내를 좀 보면 그 1분위 내에서 그 직업을 계속 유지했던 분들은 네. 그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그분들의 소득은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업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 기존에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최저임금을 어떤 정부에서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도 나와야겠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만이 소득 주도 성장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 실제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최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복지,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한 복지 말고도 단기적인 그런 복지 정책도 네. 좀 하루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짧게 보면요. 사실은 이제 직장이 정규직이고 제대로 있고 민노총에 가입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늘었어요. 네. 왜냐?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당연히 일자리가 보장이 되죠. 네. 근데 그걸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일반 아하. 알바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자리 자체가 일단 기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2년간 30%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된 분들은 못 자랍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는 분들을 일단 먼저 잘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민노총은 더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은 더 악화되는 굉장히 양극화 심화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같은 통계청 발표, 다른 조사가 아니고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이죠. 이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먹고 사는 문제, 국가 안위의 문제를 먼저 살펴봐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잘못된 창문을 열어놓고 이 최악의 경제 지표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기름 더 넣고 난방 더 떼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부자들에겐 천국, 가난한 사람들에겐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외계인의 정책을 가져다가 실행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좀 내려놓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 자영업자들을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로 경제학자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이런 말을 했어요. 이념을 중시하는 측근들이 문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소득을 늘려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제 그 실질적인 이 실물 경제에서 이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이념과 현실이 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제 이 전문 원로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김광두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 경쟁력인데 네. 사람 중심 경제로 가야 된다. 아하. 너무 소득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고언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 7위로 꼽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